안녕하세요. 데브캣 기술본부를 맡고 있는 이승재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개발 직군 신임 직책자를 위한 피플 매니지먼트 개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책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직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일단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피플 매니지먼트, 시간, 우선순위, 일의 순서에 포커스를 맞추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테크니컬 디렉팅, 무엇을 만들 것이며 왜 그렇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품 디렉팅, 일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적화하는 프로세스 개선, 그리고 실무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발표에서는 피플 매니지먼트, 즉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발 직군, 예를 들면 기획 프로그래밍 아트의 실무의 특징은 주로 기계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개발 외직군, 예를 들면 인사총무, 사업 직군에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실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개발 직군에서 기계를 상대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직책자로 임명이 되면은 갑자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됩니다. 만약에 매니지먼트에 타고난 분, 특히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능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재능이 없었거든요. 제가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고민의 나날을 거치면서 고통스럽게 깨달은 것들, 이걸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생각이 드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팀 전체의 성과가 곧 나의 성과다. 팀장의 임무는 내가 맡은 팀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직책자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왜 굳이 언급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은 모든 팀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나중에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다시 다루겠지만은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압박을 스스로 받는 경우에 팀원이 성과를 냈을 때 나도 저거 잘할 수 있어 하고 내가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팀원이 잘해서 성과를 냈을 때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신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거고 성과를 더 잘 낼 테니까요. 나는 혼자 조용히 역시 내가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우리 팀원이 성과를 잘 낸 거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과란 무엇인가? 성과를 어떻게 키우나 두 가지를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성과란 무엇일까요? 자, 주니어 때는 시키는 일을 꼼꼼하게 잘 해내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감에 따라서 성과의 정의가 점점 넓어지고 수상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니어 때는 단위 구현 작업에 발주자가 만족을 하면 잘한 거였다면은 더 성장을 하면 큰 기능을 나 혼자서 설계, 구현, 테스트까지 모두 완수를 해야지 잘한 거고, 더 성장을 하면 우리 팀에서 맡은 작업 전체가 다 일정 안에 끝나고 퀄리티도 좋았고 기술 부처도 적당히 관리가 됐어야지 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뭔지,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상위 직책자랑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나 혼자 하는 거랑 내 상급자가 생각하는 거랑 서로 안 맞는 채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가 불행해질 수 있겠죠. 그분이 그걸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무가 추상적일수록 그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의 상위 직책자가 생각을 하고 알려주시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내가 뭘 잘해야 할까? 내가 뭘 잘해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서 제 임무는 이것일까요? 이걸 잘하면 충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성과를 키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많습니다. 면담하고 피드백하고 매뉴얼도 쓰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직접 실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눈에 띄는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터널 비전에 빠지고 번아웃하게 됩니다. 나의 한정된 시간,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효율이 좋은 곳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맡고 있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지 효율이 가장 좋을지가 변하거든요. 프로그래머로 또 예를 들자면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코딩을 잘하면 됐는데 조직이 커질수록 설계를 잘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글을 잘 쓰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또 좋은 사람을 채용을 하고 사람들을 코칭을 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게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코드를 통해 컴퓨터를 움직여서 성과를 내리는 일인 것처럼 매니지먼트는 무언가를 통해서 조직,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무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던 시간,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성장을 했던 시간을 합치면 굉장히 길잖아요. 적어도 몇 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사람, 즉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사람들 모두 각자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기계가 아닌 것처럼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기여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좋아하는 동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팀 사람 한 명 한 명 각자가 뭘 원하는지, 이거는 알아내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랑 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주고받게 되는 거래인데요. 나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팀 사람이랑 회사가 더 좋은 거래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어떤 결론에든 말이 되는 것 같은 설명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 뇌는 정말 잘합니다. 특히 내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감정과 직관에 따른 결론을 내린 뒤에 거기에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설명을 덧붙이게 돼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자기 스스로는 내 생각이 너무나 논리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이미 했을 때 나의 행동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인지 부조와 자기 합리화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설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부합하는 증거는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거부를 해요. 못 본 척하거나 저겐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에이 설마 그럴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나 사이비 종교에 전 재산을 바치고 나서 그게 사기라는 게 다 드러난 뒤에도 굳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들 수 있겠고요. 잘못된 믿음을 바꾸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반면에 잘못된 믿음에 더 집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쉬워요. 비난을 하고 조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내 의도를 관철하는 결과를 얻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론을 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너무 크게 화내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혼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혼나면은 반감이 들고 개선을 일으키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팀원이 자기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분명히 언젠가 어느 정도는 내가 이미 한 행동에 나의 생각을 맞출 거라는 거, 나의 감정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설명을 덧붙일 거라는 거, 나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는 채택을 하고 나머지는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유능한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그런 바람이 실제로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내가 한 좋은 일만 기억하고 내가 저지른 나쁜 일은 무시하고, 그리고 나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내가 잘했던 일만 기억하고 내가 저지른 실수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라는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동작한다라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버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버그에 걸린 게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 지금 고장났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친구나 배우자가 가까이에 있는 것도 좋겠죠. 자, 세 번째. 팔레오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 기법이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이 구석기 시대 생활 방식에 맞춰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먹던 거랑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화라고 하는 방법론은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사실상 뇌를 포함해서 우리의 몸은 소규모 부족 공동체 생활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 나의 연봉을 결정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따를 거잖아요. 근데 물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점이 많은데, 구석기 시대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구석기 시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사람에게는 먹을 걸 구해오는 사람이 너무 소중했겠죠. 그래서 간식을 사온다거나 밥을 사준다거나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행동이 어떤 동료 의식을 만들어 주도록 우리 뇌에 하드코딩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 팀장이 뭘 잘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팀장을 존경할 만한, 리스펙트를 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뭐든 간에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팀원이 못하는 거를 하는 거, 팀원들이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것이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실무를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은 직책자를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혹은 팀원들과 아예 다른 레벨에서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 있겠습니다. 글을 잘 쓰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유리하겠죠.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리스펙트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팀원들 대상으로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다르게 했어야 했다,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팀원들에게 약하게 보이거나 장악력을 악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대장이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적어도 결과가 안 좋더라도 우리의 리더가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세 번째, 팀원이 뭔가를 잘했을 때, 성과를 냈을 때 잘했다, 고맙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줍시다.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중요하니까 두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특히 다른 사람들도 본받기를 바라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은 칭찬받는 행동이구나 하고 따라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칭찬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팀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좋고요. 또 어떤 일을 시켰을 때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전달한 상태여야 되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게 상당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내 뒷사람이 나를 받쳐줄 거라고 믿고 뒤로 넘어지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못 받쳐주면, 이걸 못 해냈을 때 내가 큰일 나는 상황이 되면 불안해서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게 좀 잘못되거나 중간에 시행착오를 해서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능력이 직책자에게 좀 필요하고요. 그런 여유를 만약에 확보를 못하는 경우에 과정의 디테일에 집착을 하게 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원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 부족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그리고 부족장 자신으로부터요. 우리 팀원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 놓이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팀원이 잘못했다? 대신 내가 사과하는 것도 좋고요. 단 팀원이 뭘 잘못했는지를 그 사람 본인한테 알려주는 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호하는 거랑 별개예요. 우리 팀원 혼내는 건 내 권한이고 내 의무인데 왜 그걸 네가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팀원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 팀원이 다른 팀원을 공격한다? 못하게 해야죠. 공격하는 사람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가르쳐주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저 사람 일 너무 못해요, 같이 일 못하겠어요 하고 저희 팀장님한테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 사람이 하는 일 전부 다 네가 더 잘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장, 그러니까 팀장 본인 자신으로부터도 팀원들을 보호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저는 우리 팀원들 공격 안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절대 우리 팀원들을 공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어쩌면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달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주변 사람을 공격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든지 폭음을 한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터널 비전에 빠져서 큰 그림을 못 보게 되거나 갑자기 회사에 안 나오고 연락을 안 받고 사라진다거나, 이렇게 고장이 나는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이걸 스스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를 눈치채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자신이 한계에 달했을 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패턴을 알고 있으면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일단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일단 생각의 차단기를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팀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잘못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내가 일단 어떤 행동을 해버리면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했던 이유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우리 팀원이 저지른 그 잘못이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정말 큰 잘못이다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혼을 내가 크게 냈기 때문에. 여기서 링컨 알고리즘을 쓰면 좋습니다. 링컨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어떤 장군이 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났을 때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그걸 붙이지 않고 서랍에 넣었었다고 해요. 링컨 편지 서랍을 검색해서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가 만약에 사고를 친 것 같으면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내가 하는 행동에 내 생각을 맞추게 되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서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져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 일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엇을 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지는지를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책자로서 팀원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 약점만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강점과 약점이 서로 독립된 속성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치우침의 양면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일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버를 만들면 너무 튼튼해서 서비스가 절대 안 죽고 잘 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지저분한 코드에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시키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업고 다시 짜라고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왜 하는지에 집착을 하고 납득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해서 일을 시키기가 힘든데 일단 납득을 하면 너무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약점으로 보이는 게 단순히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면 알려주면 되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성향에서 오는 것일 때는 못 고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치더라도 그 사람의 고유한 강점도 같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점과 약점이 한 가지 원인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의 성향, 나 자신의 치우침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건 뭔지. 마찬가지로 이거를 바꾸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내 성향을 부정하거나 정상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데 내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치우쳐 있는가를 의식은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강박. 강박은 어떤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불안해서 그걸 자꾸 해소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건데요. 이것도 어떤 치우침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결강박, 그러니까 자꾸 손을 씻으려고 하는 행동 같은 게 유명하죠. 그런데 어떤 강박은요, 실무를 잘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프로그래머로 또 예를 들면 효율이 좋아야 해, 규칙을 잘 따라야 해, 맞춤법을 맞춰야 해,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과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이 강박을 가지고 일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니까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강요하면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안 하면 고통스러워서 당연히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의식적으로 일일이 챙겨서 해야 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행동도 알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원하는 게 뭐고 피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걸 이해하면은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상대한테 100% 공감하고 나도 똑같이 상대 입장에 서야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상대가 상대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입장이 있잖아요. 어떤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거랑 그 행동을 용납하는 거는 별개예요.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어요. 팀원에게 감정이입을 너무 깊이 하게 되면 팀장으로서 내 임무가 뭔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깊지는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내 생각대로 행동할 거라고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몇 년 차 때 이런 거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런 걸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야 되고요. 나는 이런 걸 당신한테 기대합니다. 이걸 해낼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자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뭔 바꿀 수 있고 뭐는 바꿀 수 없나? 이거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왜 알려줬는데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안 하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격해지면 이상한 결론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생각의 차단기를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아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들러 심리학이 멘탈 붙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피드백을 하는 거는 나의 과제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바뀌는 거는 그 사람의 과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가 되게 쉬워요. 저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이 프로젝트를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훨씬 행복할 텐데 하고 생각하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만큼 상대는 거기에 저항을 할 거예요. 반면에 나 자신의 생각은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생각을 바꾸는 데서 오는 고통을 견딜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더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랑 맞춰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게 매니저의 여러 가지 성장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정리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사람이 항상 논리적일 수는 없고, 사람의 본능은 구석기 시대 부족사회에 맞춰져 있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작동을 하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타인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조언 4가지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탓을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다르게 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까? 이걸 복기를 해야지 다음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도저히 주어진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은 큰 일을 책임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거 내가 직접 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은 일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하기에는 제 시간이 모자라고 다른 분들은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보였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문서를 써가지고 팀원분들께 분배를 해드리고 동시에 진행을 했더니 전체 일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결국 주어진 일을 시간 안에 잘 마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나는 효율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구나. 나의 임무는 전체 팀의 성과를 최대화하는 것이구나. 그전에는 우리 팀이 해낼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지 않았겠구나. 내가 팀장으로서 무엇을 하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상급자분도 내가 뭘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 복기를 하고 개선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과거에 내가 더 작은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유용했던 습관을 버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을 했구나 하는 걸 느끼면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은 정말 닥치는 대로 읽기를 추천을 하고 저도 한 20, 30권 이상 읽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억나는 추천할 만한 책으로는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무를 할 때는 얼추 내가 들이는 시간에 비례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요. 점점 시간이랑 성과가 그대로 비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시간이랑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집중을 해서 시간을 쓰는지가 중요해지거든요. 따라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는 데도 시간을 쓸 필요가 있고요. 언제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내가 달성해야 하는 성과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적인 활동을 잘 구분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부지런한 것도 안 좋고 조금 게으른 게 직책자 업무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언인데요. 실무를 좋아하고 잘했던 사람이라면 직책자가 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활동과 성과에 필요해서 하는 활동의 밸런스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뭘 하면은 에너지를 얻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저는 옛날에 낮에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고 야근하면서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큰 조직을 맡으면서 사람들이랑 상의를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져서 잘 못하고 있어요. 뭐 밤에 코딩하다가 상의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 잘 쉬어야 됩니다. 쉰다는 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은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업무와 관련된 고민을 적극적으로 머리에서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회사 생각 계속 하고 있다? 그거는 쉬는 거 아니고요.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오랜만에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경험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감에 따라서 성과의 정의가 점점 넓어지고 추상적으로 변하고 더 많은 사람, 더 긴 시간,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간섭을 안 받고 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판단을 잘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점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호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주도권, 핸들을 쥐고 싶다면 그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일 뿐이에요. 현실의 어떤 상황에 어떤 패턴을 적용해야 할지는 결국은 경험의 영역이고요.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지부조와 자기합리화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의 멘탈을 보호하기 위한 뇌의 동작이거든요. 자기합리화를 안 하면은 나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직면해야 돼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칭찬의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뭘 잘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 대신 내심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팀에 팀장이 편애를 한다라고 오해를 받는 한 명이랑 나머지 사람들로 이렇게 편이 갈려 있을 때 그 한 명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발표를 들으시고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 의견을 구할 거고 언제 내가 밀어붙일 거냐, 피드백은 얼마나 세게 할 거냐 같은 밸런스 감각은 책으로 배우시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사례를 보고 참고를 하든지 조언을 받거나 경험을 통해서 케이스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너무 무서워요. 다 배우고 나서 할게요. 하면은 영영 못해요. 이거 자전거 타기랑 되게 비슷합니다. 일단 타고요. 넘어지더라도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요. 또 일찍 시작할수록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작을 늦게 하면은 내가 이전에 잘하던 일이랑 새로 하면서 헤매는 일 사이에 괴리가 커서 더 괴로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할 일이 많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한번 익숙해진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개선하면서 좋은 실무자로 성장을 해온 것처럼 어떤 부분을 더 잘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직책자로서의 성장을 지속하면 되고요. 결국은 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건 잘 못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지, 어떤 건 가르쳐주면 되고 어떤 건 못 고치는 건지 말이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전에 데브캣 내부에서 한번 발표를 했던 거를 다듬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행복하게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NDC에 가지고 나왔고요. 이것 말고도 좋은 발표를 내부에서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데브캣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입사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